민족의 노예이기 민족 목성. Well,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and you'll find hard to believe, and I'll put my hand on the Bible if you want me to. I dreamt, prior to the attack on Pearl Harbor, one night I saw ships turning over, I saw guys diving over the side, and I saw smoke. Now you say, well, what brought that on? We were having air raid drills on Sunday. We were having them Sunday night instead of Sunday morning. Me thinking about those possibilities, I attributed that dream to that particular incident. But I did have a dream, and I will put my hand on a Bible. I will take a polygraph test if you ask me to convince you that I'm telling you the truth. But I dreamt what happened in Pearl Harbor prior to the time that it happened. 1940년 4월, 루즈벨트 대통령은 태평양 함대를 진주만으로 이동시킨다. 진주만은 미군이 태평양에서 작전을 펼치기에 최적의 장소로 미국 본토와 일본의 마셜군도 중앙에 위치해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태평양 함대를 괴멸시키기 위해 일본 함대를 이끌고 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 사령관은 예상 밖의 작전을 수립한다. 먼저 선전포고의 뜻으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과 영국군 기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계획했다. 그리고 첫 공격 목표가 바로 진주만이었다. 목적은 태평양 함대를 섬멸해 필리핀과 말레이 반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차단하는 일이었다. 공격 시점은 일출 시간으로 잡았다.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일본의 기습 공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기는 했지만 항공모함까지 정박 중인 해군 기지를 주간에 공격했던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충분했는데 미국 공군의 아버지로 인정받는 윌리엄 미첼 대령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됐다. 미첼은 미국 해군을 설득해 해군 전함과의 대결에서 전투기가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실험을 추진했다. 결국 1차 대전 당시 활약했던 독일의 최정예 주력함 오스트프리슬란트호를 상대하게 된다. 미첼의 비행편대는 오스트프리슬란트호를 비롯해 여러 대의 전함들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해군에 대한 지나친 비판으로 미첼 대령은 군을 떠나야 했다.
1940년 11월 영국군도 이탈리아 함대에 대한 야간 공습을 통해 지중해 지역에서 동맹군 해군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일본의 함대 지휘관들도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다. 나구모 장군이 이끄는 제1항공전대는 300대의 항공기를 실은 6척의 항공모함과 24척의 지원 함선 그리고 잠수 함대로 구성됐다. 1941년 봄 야마모토 사령관이 진주만 기습작전에 대한 구상을 다른 지휘관들에게 공개한다. 그의 목표는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세력 확장에 방해가 되는 미국의 군사력을 무력화시켜 미국으로 하여금 평화협정을 맺도록 압박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건재한 이상 일본은 언제든 미군의 반격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첩보대로 태평양 함대의 주력 부대가 진주만에 청박 중이라면 기습 공격으로 태평양 함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처럼 보였다. They called it the paradise of the Pacific, but it really wasn't. There wasn't a whole lot to do for servicemen there. They had boxing teams on the ship, and we had rowing where we take rowing whaleboats out and have competition with the fleet, and basketball, and football, and baseball. But Liberty in Honolulu wasn't too good. I mean, there just wasn't a whole lot to do. I couldn't even go in and get a beer because I was too young. Couldn't buy no beer. Actually, you couldn't go to Waikiki Beach in uniform. So a lot of guys had locker over at the YMCA where they changed into dungaree pants and those Hawaiian shirts, and then you could go out there, but you couldn't go out there in uniform. And a lot of movie stars were out there, but I didn't go out there too much. Once, a couple of times. 300대의 전투기를 실은 항공모함 6척, 전함 2척, 순양함 2척, 경순양함 1척, 구축함 9척, 잠수함 3척, 그리고 8척의 유조선으로 구성된 일본의 진주만 기습함대는 일본 북부의 쿠릴 군도에 조용히 집결해 있었다. 그리고 소형 잠수정들이 잠수함에 실려 있었는데 공군이 진주만을 공습하는 동안 항구로 침투하는 특수 임무를 맡았다. 주요 공격 목표는 미군의 항공모함이었다. 무엇보다도 미군의 역습을 피하려면 하와이의 미군 전투기들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성공적인 공습과 함대 보호를 위해 강력한 공군 편대들을 갖추어야 했다. 기습함대는 해상에서 전투기에 대한 급유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주간 시간이 기습 공격에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야마모토는 새벽을 공격 개시 시점으로 선택한다. 야마모토 제독의 계획에 반대한 참모들도 있었지만 곧 그의 결정대로 작전은 준비됐다. 계획대로 훈련이 실시됐고 모든 전투기와 잠수함들이 배치됐다. 한편 미국과 연합국에서도 전쟁이 임박했음을 예감하고 있었지만 일본군의 의도를 간파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모두 자원이 풍부한 말레이 반도와 동인도, 필리핀 지역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합군 사령관들은 태평양 전쟁을 예측하고 있었지만 그곳이 하와이가 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941년) 가을 진주만의 미군 기지와 오아후 섬의 군사시설은 세계 최강 전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의 태평양 함대 지휘관은 승승장구하던 허스번드 키멜 장군이었다. 전임자인 제임스 리처드슨 장군이 루즈벨트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면서 갑자기 사령관 자리에 올랐다. 오아후 섬에는 보통 전함 10척,
259대의 전투기를 실은 항공모함 3척, 10여 척의 순양함과 20여 척의 구축함을 비롯해 잠수함들과 지원 선박, 그리고 500대의 지상기지 소속 전투기와 2개 보병 사단이 머물렀다. 당시 하와이 지상군 사령관인 월터 쇼트 장군은 공습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반면 미 해군은 파나마 운하, 샌디에이고, 그리고 진주만에서 가상 공습 훈련에 대비하고 있었다. 훈련 결과 기습적인 공습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된다. 하지만 쇼트 사령관은 하와이나 미국 본토의 일본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걱정만 하고 있었다. (1941년 11월 26일) 일본의 기습함대가 나구모 주니치 중장의 지휘하에 하와이로 향하고 있었다. 모든 무전장치의 가동을 멈추고 평소 선박이 항해하지 않은 북태평양 항로로 이동 중이었다. 그리고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암호가 니타카산을 올라라였다. I was fascinated by the sights I saw there. Unsophisticated teenager, just turned 18. Battleships all over the place with big guns sticking up. I was at cruisers and submarines, and over in this other place where I was supposed to be were the PBYs. Well, they called us to muster on the steps of the administration building. And the bosun mate counted out 4 or 5 at a time, marched them off. And there was one man left standing. And he says, "You must be Messner." "Yes, sir." He says, "Well, kid," he says, "the squadron's all full up." "My goodness," I says, "what about me?" He says, "Well, somebody will flunk out. We'll get a chance to pull you up. In the meantime, we're going to put you on temporary duty aboard the Avocet." I said, "What's that?" He says, "That's a seaplane tender." I says, "Where is it?" He says, "Well, it's out to sea right now. You'll be coming in tomorrow." I kind of figured I was let down. I was betrayed. I wanted to be on one of them big fighting ships or an airplane, battleships with the big guns sticking up all over them. I said, here they put me on a tugboat. But I was mistaken. The Avocet turned out to be a very brave ship. When the battleships eventually were sitting on the bottom, burning and exploding and capsizing, they called upon the Avocet to go alongside and put the fires out. They were like dinosaurs trapped in the tar pits. And the Avocet went amongst them while the bombs and torpedoes were slamming into them. And we poured water on them. We pulled people out of the water. We did all kinds of things. But I'm getting a little ahead of myself. 1941년 12월 7일 오전 6시 일본군 선발대가 진주만 북동쪽 440km 해상에서 이륙한다. 선제 공격을 맡은 선발대는 고공 폭격기 49대,
어뢰 폭격기 40대, 급강하 폭격기 51대와 전투기 51대로 구성됐다. 선발대는 남쪽으로 함께 비행한 후 각각의 목표물을 향해 흩어졌다. 오전 7시 2분, 항공모함을 떠난 지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오아후 섬 북쪽 해안에 자리 잡은 레이더 기지에서 2명의 통신병이 일본군 항공기 편대에 접근 신호를 포착한다. 당시 미군은 실험 중인 레이더 장치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배치해두고 있었지만 본부의 담당 장교는 부하들의 보고를 무시하고 본국에서 귀환 중인 B-17 폭격기 편대라고 생각했다. 같은 시각, 항구 입구에서 훈련 중이던 구축함 워드호가 잠수함 잔망경을 목격한 후 선제 공격을 했다. 덕분에 항구로 침입하려던 일본군 소형 잠수함이 침몰한다. 하지만 미군 지도부는 워드호의 교전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인다. 오전 7시 55분, 일본군 폭격기들이 진주만에서 13km 떨어진 휠러 비행장에 폭탄을 투하한다. That morning at 7:55, my friend and I, Steve Seebeck, were going to attend church services. As we're approaching the church, we heard a hum of planes behind us. We looked back, and over a mountain pass, which is known as the Koli Pass, we saw planes coming over. As we looked back, we noticed that there was a rising sun on the wingtips. So when I saw that, my legs locked. I got a chill through my body, and I thought to myself, forget about ever going home. But anyway, as they came overhead, they came so low that you can see their ugly, silly grins on their faces looking down on us. As they made a couple turns, they went towards the quadrangles. There was different quadrangles, the 3rd Engineers, the 19th, the 27th, the 35th, each regiment had their own quadrangles. As they went over the quadrangles, we can hear a scraping going on. And as they went over the 3rd Engineer quadrangle, they dropped a bomb on the building, and we understand at the time that 2 soldiers were killed. When they were finished strafing around Schofield, they went on their way to Wheeler Field. From there we can hear the explosions, smoke bellowing up into the sky, and Major Hart felt sad knowing that these people were being killed, not knowing what's happening to them, and you just had to stand there and just have tears coming out of you. At the same time, our weapons were locked in racks, and they were in the weapons room, and we were unable to get to them, and the weapons sergeant was nowhere to be found, so there was nothing we could do. But in the meantime, we noticed that after the bombing and strafing stopped at Wheeler Field, we noticed that the planes were going further out, which meant that they went to Hickam Field and to Pearl Harbor to do more havoc out that way. 일본군 폭격기들이 진주만 상공을 덮었을 때 미군 병사들은 함선 위에서 국기 개양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본군 항공기들은 한치 오차 없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다. 바로 포드섬 동남 해안에 정박 중인 7척의 전함이었다. 제일 먼저 어뢰를 맞은 오클라호마호가 굉음을 울리며 불길에 휩싸였다. 두 번째 어뢰가 연속적으로 전함을 강타했다. 그리고 20분 만에 거대한 전함이 옆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끝내 8m 모래바닥에 완전히 드러눕고 말았다.
like I say, there were a lot of targets up there, and the pointers and trainers were training the gun manually, trying to get on these targets, and the gun captain was calling the side angles, deflections, and the fuse settings. And there were several planes shot down, but there was so much concentrated fire over the harbor after they realized what was going on that you couldn't tell who was getting what planes or nothing. There was just a black barrage up there, these shells exploding. But unfortunately, the fuses weren't set on a lot of those shells, and they ended up in Honolulu. And they thought the Japanese were bombing Honolulu, but they didn't drop a bomb in Honolulu. That was our own 5-inch shells that they didn't. They had a 45-second time fuse on them. And normally, the gun directors would give you the side angles and deflections and the fuse settings, but our gun directors were off the ship. They were over in the yards for being overhauled. So this was all done manually. And I don't know, we may have fired some that didn't have the fuse set on them in the excitement and everything, but we had 3 fuse pots on the side of the gun, and the shells were supposed to be put in the fuse pot and cranked in, and that would start setting the fuses on there, and it would change constantly as the plane was coming in when we had our gun directors. But like I say, we had to do everything manually. Most of the time during general quarters, battle stations, in the Navy, you go down and in somewhere. You go down in the engine room, you go in the fire room, you go in the magazine, you go in the turrets on the big ships. My battle station was not down and in, up and out. I was up on the starboard side, right outside the captain's cabin, bringing these shells up, having them spin the fuse and jump, put them in the gun and jump out of the way. So I got to see everything that happened. I had a 280 arc of vision. I was up high on the gun deck, and right in front of my eyes, I watched the unthinkable take place. I watched a gigantic battleship Oklahoma, the first of the tandems, roll over slowly and finally capsize belly up. There were men in there trapped, and they couldn't get out. Then they ordered us out of there, and we had to go alongside, bow in against the battleship West Virginia. We had to go around the capsized Oklahoma, along with 2 tugboats. We were pouring water on the battleship West Virginia. She had taken 6 torpedoes and 2 armor-piercing shells. They were using shells which normally were fired from the big guns of their battleships. Put fins on them, went through armor plate on the decks of the battleship, and exploded several decks down and ripped it open from the inside. And they slammed the torpedoes until suddenly she was going had a port list and settled on the bottom. That's the West Virginia. The 2 inboard battleships were protected by the outboard, Oklahoma and West Virginia. So the Maryland and Tennessee took bomb hits, but they didn't get sunk. 포드섬의 지휘부에 있던 로건 램지 소령은 바로 상황을 간파했다. 그는 곧바로 무전실로 달려가 공습 경보를 발동했다. 진주만이 공습받고 있다. 실제 상황이다. 전복된 오클라호마호 앞쪽에 있던 캘리포니아호에도 2 발의 어뢰가 명중한다. 옆구리에서 기름이 피처럼 쏟아져 나왔다. 비록 일본군 전투기들을 향해 대응 사격을 가하고 있었지만 전함이 모래바닥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오클라호마호 후미 쪽에서는 웨스트 버지니아호가 화염에 휩싸여 가라앉고 있었지만 전투기를 향해 대응 사격을 계속했다. 그런 와중에도 한쪽에서는 진화 작업이 이어졌다. 다행히 불길을 잡기는 했지만 침몰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공습이 시작된 지 10분이 지났을 무렵 엄청난 굉음이 항구에 울려 퍼진다. 폭탄이 애리조나호의 갑판을 강타하면서 탄약고가 폭발한 것이다. 곧 거대한 전함이 옆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수백 미터 밖에서도 그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 폭발과 함께 선체가 떨어져 나가고 거대한 불길이 전함을 에워쌌다. 몇 분 뒤 애리조나호가 바닷속으로 침몰한다. 1,1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애리조나호와 함께 장렬히 산화했다. 오전 8시 5분 두 발의 어뢰를 맞은 유타호가 닷줄에 몸을 의지한 채 30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다. 또다시 공격을 받는다면 피할 길이 없었다. 결국 5분 뒤에 완전히 전복된다. 한편 호놀룰루 시민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굉음과 연기의 발원지를 찾고 있었다. 실제 상황임을 깨닫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파편들이 호놀룰루 시내에도 날아들었기 때문이었다. 이 여파로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많은 시민들까지 희생됐다. One that sticks in my mind, we heard the Arizona, the explosion on the Arizona. And of course, we had to look behind us at the battleship because we were on the port side and our starboard side was facing where the battleships was at. And the planes came right down behind the Navy Yard and they were strafing everything, the torpedo planes heading for the battleships. But the first we saw the explosion, naturally you would look around and it looked like the whole row of battleships blew up. And but it was the Arizona, and then the Oklahoma was rolling over just about the same time. It was turning all completely over. And our gun captain was a boatswain's mate second, and he'd been in the Navy 16 years. And those guys, they just couldn't believe it. Because I remember him, he had tears streaming down his face and saying, "Wait till our planes get in the air." But unfortunately, they never did get in the air because they had that attack synchronized where they knocked out all the airfields and they had all these planes bunched up together on the runway trying to keep them from being sabotaged. And they were just sitting ducks for these Jap fighters come down through there strafing them. We were a repair ship, and we had various ships come alongside, spend a few days alongside of us. On the morning of the attack, we were tied up to the USS Arizona. I'm one deck down in the shop, reading the Honolulu Gazette, and the right-hand column is talking about the negotiations going on in Washington between Admiral Caruso and Nomura and our Secretary of State, Cordell Hull. Bear in mind, I'm very, very concerned. I'm thinking about these things. It's on the right-hand column, right-hand side. If you get the Honolulu Gazette, December the 7th, 1941, that's where you'll find it, in the right-hand column. As I was reading this column, the boatswain mate passed the word, "All hands to quarters." Now, we don't usually have quarters on Sunday morning, never did. I ran to my quarter station. And the reason I ran, because of the urgency in his voice, told me that something was up. As I ran to my quarter station and went up the ladder and went around the fantail of the ship, next to a 350 caliber anti-aircraft gun, tracer shells skipped off the deck both to my left and to my right. Now bear in mind, between tracer shells there has to be a row of shells you don't see. So when the tracer shells skipped across the deck on both sides of me, I heard something go, I glanced up, saw the plane peel off, the red ball and right wing. I then knew the boatswain mate had passed the wrong word. He meant general quarters, not quarters where you fall in and receive the orders of the day. So my general quarter station, I had to duck and dodge. I was on the top side next to the Arizona to get to the first hatch and go down in there where I was in the damage control party. As I went down the ladder, as I stepped from the left of the ladder to the right of the ladder, a bomb came down the ladder, came through the hatch, tore the ladder off top of the hatch, and went on down through the ship and exploded in the bottom, blew a hole out the bottom. Now, I found out later, we were told that was a 16-inch
armor-piercing shell that the Japs were using because we were tied up to the battleships and Battleship Row, and they had to use that type of weaponry in order to penetrate the thick decks on the battleships. So whether ours was an accident or on purpose, I don't know, but anyway, it went through our ship from top to bottom, see. That was the armor-piercing shell. So that was, I measured it off later, and I took 3 steps from where I was to the hole in the deck where I was standing just seconds before. So that was my second close call of that morning. The other bomb hit up forward in the supplier area where the steel was stored and stuff like that. It didn't penetrate the bottom of the ship. However, when the Arizona, we were on fire on our starboard side, and when the Arizona blew up, it put the fires out on our starboard side. So what killed fellows over there saved fellows on our ship. See? Well, it just looked like total destruction over around Battleship Row because all those ships over there sitting on the bottom, it just... and seeing them the day before when they were all ready for inspection, because they always had inspection on Saturday morning, and while those ships were gleaming, it kept them so clean and everything, and then the next day they're sitting there in total ruin, and we realized we was at war. 오전 8시 30분 1차 공습을 마친 일본군 선발대가 화력을 보충하기 위해 본대로 복귀한다. 하지만 몇 분 뒤 재개된 2차 공습도 1차 공습만큼이나 강력했다. 1차 공습 때의 피해로 인한 화재와 대공포격으로 인한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었지만 2차 공습은 1차 공습에 비해 크게 효과적이지 않았다. (1차) 공습이 끝나고 2차 공습이 개시되기 전 네바다호는 선체가 파손된 상태였지만 항구를 탈출하기 위해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항만을 벗어나기 전에 170대가 넘는 일본군 폭격기와 전투기가 현장에 먼저 도착했다. 일본군 항공기들이 모든 화력을 네바다호에 집중시켰는데 네바다호를 침몰시켜 항만을 봉쇄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네바다호는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배를 해변 쪽으로 이동시켰다. 그런데 일본군 공격대가 갑자기 사라진다. 하지만 1시간 45분 만에 일본군은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유린하고 일본 제국의 명예를 드높였다. I saw a devastating sight. Decapitated bodies from the gun turrets, arms and legs strewn over the deck, blood running out of the scuppers. Men walking down the deck, completely burned with their clothes burned off and their skin hanging down. You heard the old term, dead men walking. Some of them fell over the side. We couldn't get to them. They fell over the side. It was burned into shreds almost. It was a tragic sight to see. 당시 진주만에 정박 중이던 100여 척의 미 해군 군함 중에 8척의 전함이 모두 파괴됐고 그중 5척이 침몰했다. 그리고 11척의 순양함과 구축함도 복구가 힘들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 1178명이 부상당했고 2335명의 병사들과 68명의 시민이 사망했다. 특히 애리조나호가 가장 참담한 피해를 입었다. 800kg에 달하는 폭탄을 맞으면서 탄약실이 폭발했고
결국 1177명이 전사했다. 한편 두 번째 공습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군 지휘부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1차 공습에 성공에 고무된 장교들이 나구모 장군에게 3차 공습을 통해 항구의 기반 시설과 창고, 정유 탱크를 파괴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나구모는 그런 계획에 반대했다. 일부 미군 항공모함들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2차 공습을 마친 선발대가 일본으로 복귀했고 일본 해군도 더 이상 동쪽으로 진격하지 않았다. 물론 진주만 공습으로 미군은 큰 피해를 입었다. 18척의 전함이 침몰하거나 파괴됐는데 애리조나호와 오클라호마호는 최고의 전함이었다. 그리고 200여 대의 항공기들이 파괴됐다. 일본군은 소형 잠수정 5척, 항공기 28대, 그리고 50명 정도의 병사를 잃었다. 하지만 미국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3척의 항공모함들이 진주만 공습을 피할 수 있었는데 사라토가호는 샌디에이고에서 정비를 받고 있었고 렉싱턴호와 엔터프라이즈호는 항공기들을 싣고 웨이크 섬으로 이동 중이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나구모 장군이 3차 공습을 실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실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군이 기반 시설과 정유 탱크를 완전히 파괴했다면 미국이 태평양 함대를 제대로 복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1차 공습에 비해 2차 공습에서 일본군의 피해도 컸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차 공습이 이루어졌다면 일본군의 피해는 더 컸을 수도 있다. 더구나 미군 항공모함들의 위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해가 저물고 하와이에도 저녁이 찾아왔다. 오후 10시 10분 6대의 미군 전투기들이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떠나 웨이크 섬으로 돌아오기 위해 진주만 상공을 지나고 있었다. 진주만의 모습은 마치 지옥과도 같았다. 애리조나호는 여전히 화염에 휩싸여 있었는데 3일 동안이나 연기를 내뿜었다. 구축함 쇼호와 전함 캘리포니아호 그리고 군사시설과 비행장에서도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6대의 전투기들이 포드섬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추었을 때 항구로부터 집중 사격을 받게 된다. 다행히 석 대의 전투기는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나머지 석 대의 비행기들은 동료들의 오인 사격으로 추락하는 비운을 맞았다. Back on the West Virginia, sitting on the bottom. Water on her decks, then airspaces below, sitting on the bottom. After the West Virginia settled, you could hear banging, kang, kang, kang.
men with wrenches or hammers beating on the metal, trying to let people know they were trapped there. But they were below a section which was full of water, and they were down, way down. If you've ever seen a battleship up close, especially when they're in dry dock, you can't believe how big they are below the waterline. Why, there's several, it must be 6, 8, 10 stories below there. They have a band of armor all around both sides, 18 inches thick. The Japanese torpedoes cracked that open like it was eggshells. And they penetrated the armor plate on the decks and exploded. These brave samurais, warriors, came like thieves in the night without a declaration of war. They slaughtered my comrades. I never forgave them for what they did. I don't think I ever will.